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힐링데이였죠. 많이 피곤했을 텐데 주말 잘 쉬었나요? 여러분의 즐거운 표정 그리고 신나는 모습 보면서 선생님도 함께 정말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여러분이 많은 에너지를 얻었기를 또 좋은 기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8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5단원 사회생활과 법을 공부하고 있죠. 지난 단원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자,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규범, 즉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공부했었죠. 그 내용 5가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소급표 금지의 원칙. 세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 네 번째, 적정성의 원칙. 그리고 5번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의미, 또 범죄의 성립 요건 같이 공부했었죠? 범죄라는 것은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행위 중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여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 그것을 범죄라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벌도 가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했죠. 우리 범죄의 성립 요건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그리고 위법성, 그리고 책임, 이렇게 3가지죠. 형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 질서에 위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도 공부했었죠.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당 방위, 정당 행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공부했죠. 범죄의 성립 요건 3번째는 책임이었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된 행위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책임이란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 또 심신상실자의 행위, 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또 심신미약자, 농화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지만 형을 감경한다 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복습 내용은 형벌과 보안 처분인데요.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부과하는 처벌, 그게 형벌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에 해당하는 9가지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시험에 출제됐던 자유형 3가지, 징역, 금고, 구류, 그리고 재산형의 3가지, 벌금, 과료, 몰수. 이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사회질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으로서 보안 처분에 관한 내용도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형사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라는 게 뭘까요?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죄가 확인되면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게 되죠. 국가가 수사를 거쳐서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일련의 과정을 형사 절차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사 절차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형사재판 그리고 형의 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 그리고 형사사건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민사사건은 뭘까요? 민사사건은 공법상의 사건인 형사사건 그리고 행정사건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이죠.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 사건과 같은 것들이 보통이죠. 예를 들면 금전채무의 이행 소송,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 확인 소송, 또 이혼 등과 같은 신분적인 형성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 분쟁 사건이 당사자 간에서 원만히 해결되지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러면 민사 재판으로 법원에서 심리와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형사사건이라는 건 뭘까요?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지은 사람을 형법에 의해서 법원이 벌금 또는 징역 같은 처벌을 내리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절도, 강도, 사기, 폭력 등이 해당되는 겁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소송을 신청하는 사람, 이를 원고라고 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피고라고 합니다. 민사재판에는 검사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있죠.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민사재판은 금전채무 사건이나 전세권, 소유권 등 부동산 분쟁, 그리고 기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게 되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 소장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알리게 됩니다. 처음 소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을 전달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자기 주장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 등이 소송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어요.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형사재판은 강도, 살인, 폭행 등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를 형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이죠. 형사사건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를 기소 또는 공소 제기라고 하죠. 검사는 원고가 되어서 범죄자의 수사부터 공판까지 참여하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형사 절차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형사 절차의 흐름은 수사, 공판, 집행 이렇게 3개의 단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수사는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죠.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자수,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이 필요한 때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체포나 구속 등이 가능한 것이죠.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수사 기록 그리고 직접 신문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라고 하죠.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형사 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즉,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공소 제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겠죠. 불기소 처분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통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이나 동기를 참작해서 공소 제기하지 않고 기소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현재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거죠. 검사는 기소할 때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해야 하겠죠. 이러한 절차가 수사인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하지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속 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고 신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도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피의자가 구속되더라도 피의자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서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적부심사제도라고 하죠. 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이로써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수사 과정을 거쳐서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시작이 되겠죠. 공소 제기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 이를 우리는 공판이라고 합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는 공판기일의 절차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판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그리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논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판은 공개주의, 그리고 구두주의 등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공개주의는 일반인에게 공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안전보장,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죠. 구두주의는 구두로 제공된 자료에 의해서 심리하고 재판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사람이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형사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죠. 그런데 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를 보석제도라고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게 되고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죠. 판사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는 수형자가 됩니다.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고소와 고발, 인지, 현행범 체포, 자수 등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된다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의 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수사는 종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 즉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이러한 경우죠. 자, 기소유예라는 것은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피의자의 연령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는 것은 피의자의 사망이나 피의자가 사면을 받았거나 고소 없는 친고죄의 경우,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 등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에 의해서 불기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증거가 없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 이것은 혐의 없음 처분이 됩니다. 또 행위 자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는 긴급 피난, 또 심신상실, 정당 방위 등에 해당할 경우에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불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기소 중지 처분과 공소 보류 처분 등이 있는데요. 우선 앞에서 언급한 내용 정도만 여러분은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 법원은 형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검사와 더불어서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형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해야 하고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공판 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이 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에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그리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또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또 검사의 의견 진술, 그리고 변호인의 변론, 또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판사는 무죄 판결을 하게 되고 범죄가 성립하면 유죄 판결을 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미루거나 즉 유예하거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두었다가 그동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는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죠. 자, 구체적으로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과 같이 죄가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해요.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면소라는 건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의 하나로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선고가 되어서 집행까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실형이라고 하는데요. 선고는 되었으나 집행이 되지 않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고, 선고 자체가 되지 않는 선고유예 이야기도 했습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실형과 마찬가지로 유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또 차이점은 있습니다.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의가 있으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요? 검사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잠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고 하겠습니다.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급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우리는 이것을 상소제도라고 배웠습니다.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그리고 항고와 재항고가 있었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의 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했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 즉 대법원의 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했죠. 판결 이외의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항고, 재항고라고 했습니다. 이때 1심 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고, 2심 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항소부가 되는 거죠. 또 3심 법원은 대법원인 거죠. 1심 재판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이루어질 경우, 2심 재판은 항소하게 될 경우 2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1심 재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 조직법에 보면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등 이러한 것들이 합의부에서 관할이 되게 됩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고인이 징역, 금고, 구류의 형벌을 선고받게 되면 교도소에 구금되겠죠.
그러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 피고인이 벌금, 과료의 형벌을 선고받을 때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구금된 사람이 성실하게 복역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크다고 인정되면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이라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이것이 가석방 제도인 거죠. 형법 제72조 그리고 7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개전의 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형법과 형사 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또는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 이것이 개전의 정입니다. 이 개전의 정은 선고유예나 가석방, 그리고 형의 선고에서의 양형 등에서 법관이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예요. 가석방은 이미 개심하고 있는 자에 대한 무용의 구금을 가급적 피함으로써 수형자에게 장래에 희망을 가지도록 해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제도이죠. 그 내용을 보면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가석방 제도는 수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복귀 노력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형 집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오늘 형사 절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과 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